제가 이런 말 하는데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여러분들 벌써 7번째고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다 보니까 지금 몇 년도인가 잘 모르겠어. 2023년? 2023년 마지막 수업입니다. 어, 앞에가 19에서 2000으로 바뀐다고 그때 막 한참 그랬을 것 같은데 벌써 23년이 흘렀습니다. 좀 23년 전에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23년 전에 난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자, 오늘은 이제 우리 부동산의 개론에서 거의 이제 마지막 파트에 있는 요 금융론하고 감정평가론. 첫 번째 파트가 총론, 두 번째 파트가 경제론. 경제론에서 뭐 했습니까? 수요, 공급, 가격.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마지막 수업이니까 이제 올해 이 끝나는 수업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 좀 줘야 되겠다. 공부할 내용을 뭐 했었는데 20문제 보기로 했잖아요. 자, 그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세 번째가 시장론이었습니다. 시장론에서 무슨 내용 배웠던가 기억납니까? 완전 경쟁 시장이 어떻고, 효율적 시장이 어떻고, 주거분리, 주택 이용화 현상 이런 거 기억날까요? 그렇죠? 선생님 나는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전혀 기억이 없다. 그럼 곤란해져요. 곤란해지고 아 맞다 들었던 것 같다. 그것만 기억나면 돼. 깊은 내용을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지. 깊은 내용은 공법이나 민법 내용 알고 있으면 된다. 이게 깊은 내용은 지금은. 그러니까 결론은 맞아 그런 말 했었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 4편이 뭐였습니까? 정책론입니다. 정책론에서는 가장 먼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그다음에 예부 효과 공부했고, 그다음에 지역 지구제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부의 예부가 제거함수 이런 말 했잖아요. 그리고 주택 정책에서는 임대료 규제했습니다. 좋은 점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공부 그렇게 하는 거야. 쏙쏙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쏙쏙들이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올해 내년이죠. 내년에 중개사 시험 합격하고 그다음에 부동산학과 가세요. 부동산학과 대학교. 그러면 자세하게 배울 거니까. 자, 투자론 지난주에 투자론 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론 지난주에 이제 일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론에서는 이제 일부가 아니라 투자론 이제 지난주에 마무리했지. 지난주는 투자론만 했고 이제 정책론하고 투자는 일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했던 투자론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하필 시황가치라고 했어요. 포트폴리오 했습니다. 하필 시황가치 했습니다. 그 하필 시황가치에서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 그럼 뭐가 생각납니까? 저당 상수가 생각나야 돼. 제가 자문 찾아보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냥 대답을 요구하면 제가 속이 터지고 여러분은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제가 빨리 말하는 거잖아요.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 그러면 뭐요? 저당 상수 이렇게 나오면 되죠. 불이백, 적립액, 감채, 기금, 개수 이런 말들이 아 맞다 생각나면 돼. 쏙쏙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현금 수지했습니다. 현금 수지. 영업 현금으로 가능 총수도 공실 및 불량부채 빼고 기타 수입하면 유효 총수도 여기서 영업경비 차감하면 순용업소득 순용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을 빼고 나면 그러면 세전현금 수지 그래서 마지막에 영업소득세를 빼고 나면 세후 현금 수지. 여기서 출제 형태 몇 가지? 7가지 형태로 시험에 출제한다. 1번 타자가 뭐였습니까? 순수 암기 그런 내용 배웠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합의 시황 투자 분석 기법은 합의 시황 가치를 고려하는 것과 고려하지 않는 걸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 시황 가치 고려하는 방법은 순수내 그다음에 현가 들어간 거 2개, 연평균 순현가법, 현가 횟수기간법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순현가법에서는 순현가가 수익성지수법에서 수익성지수가 내부순위법에서는 내부순위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순수내 이 세 가지 공통점은 할인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래서 할인하니까 꼬리표에 뭐 붙는다? 현가란 말이 붙는다. 현금 수입의 현가, 현금 지출의 현가를 써놓고 빼는 것은 순현가, 나누는 것은 수익성지수. 수익성지수는 분수식이니까 분수식 읽는 법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의 개념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했잖아요. 내부 수익률의 개념은 10번 넘게 나왔으니까 현금 수입의 현가와 현금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든다. 순현가를 몇으로? 0으로 순0 수익성지수를 몇으로? 1로 만든 할인율 요걸 내부 수익률이라고 한다.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눈빛이 안 좋아. 어제 지난주 했었나 이렇게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어림셈법에서 승수 만드는 법 그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순용업소득을 부채 서비스로 나누는 거 부채 감당이 1보다 커야 된다 작아야 한다? 커야 한다. 1보다 커야만이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내용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가
투자론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금융론 일부 한 두 꼭지 정도 배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감정평가. 요 금융론과 감정평가 사이에 개발관리 마케팅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그 개발관리 마케팅은 1년에 수업 2번 정도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개발관리 마케팅은, 자, 여러분 책 페이지 수로 간다면 개발관리 마케팅은 130쪽부터 있어요. 130쪽부터 있는데 이 부분이 총론,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의 개념, 뭐 부동산의 분류, 이 부분하고 거의 비슷해서 좀 쉽습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 할 필요가 없다. 1년에 한 2번만 하면 되니까. 이제 개발관리 마케팅에서도 계산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 안 나올 겁니다. 올해 거기 개발관리 마케팅에서 계산 문제 입지계수 올해 나왔으니까 계산 문제도 없고, 그래서 쉬워요. 그래서 굳이 지금 할 필요 없다. 그래서 금융론하고 감정평가로 할 건데, 첫 번째 시간에 금융론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이제 감정평가로 이렇게 이어질 겁니다. 자, 금융론 좀 볼게요. 책은 110쪽입니다. 자, 부동산 금융론 그렇습니다. 110쪽에. 그러면 제가 매번 그러잖아요. 처음 배우기 때문에 이게 부동산 금융이란 말 나오면 용어 정의, 개념. 그 개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거기서 또 출발할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금융의 기초 이렇게 나왔어요. 그 부동산 금융이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은 시험에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금융에서 부동산 빼고 금융은 자금의 융통이라고 해. 이제 경작가생들은 뭘 배우냐면 합해 금융론이라는 걸 배워요. 1학기 동안 그 합해 금융론을 배우면 그 합해 금융론 모든 어떤 학자가 쓰든 간에 합해 금융론 체계에는 이렇게 나와요. 금융이란 이렇게 나와. 처음에 시작할 때 금융이란 그래요. 금융이란 자금의 융통 그러거든. 융통. 요즘도 시골 가면 돈 좀 융통해 주라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럼 요 자금의 융통은 뭐 빌려주고 빌린 거잖아요. 그럼 자금의 융통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 이게 금융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이라는 것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 이게 금융이야. 그 부동산 금융은 부동산과 관련해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 이걸 부동산 금융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했던 거 시험에 나올 거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주택담보대출. 내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 빌렸다. 그게 부동산 금융입니다. 그럼 우리는 부동산 그러면 생각나는 말은 뭐가 있을까? 토지하고 건물입니다. 근데 건물을 대표하는 게 뭘까요? 주택이야, 주택. 그래서 부동산 금융 그러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 금융 그러면 주택금융과 토지금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토지를 사기 위해서 내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토지를 담보로 해서 돈 빌렸습니다. 그럼 무슨 금융입니까? 토지금융입니다. 그럼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렸다? 그게 이제 주택금융인데 이 토지금융, 주택금융 나눠지는데 시험은 주택금융을 주로 낸단 말이에요. 그럼 주택금융은 또 두 개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누냐면 주택소비금융하고 주택개발금융이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소비금융은 주택개발 요 두 개의 말은 책에 있는 말이야. 책. 일반인들이 그냥 학자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주택소비금융, 주택개발금융 이런 말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일반인들은. 만약에 일반인들이 주택소비금융, 주택개발금융 이 말을 썼다. 그럼 중개사 공부를 하신 분들이야.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말을 쓸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학자들은 이제 가끔씩 뭐 부동산 경기, 주택 경기 관련해서 뭐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김말동 나온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주택 소비금융이 어떻게 어쩌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뉴스에서는. 그렇지만 일반인들은 쓰지 않습니다. 이거. 여기 주택 소비금융, 주택 개발금융이 학문적 용어야. 그럼 이 주택 소비금융은 내가 주택을 사기 위해서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는 거야. 그럼 주택 소비금융이 일반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게 주택담보대출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택담보대출이라고 부르지 주택소비금융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택담보대출이다. 그럼 이제 시험은 뭘 내냐면 주택담보대출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택담보대출이 무슨 말인데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주택소비금융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사는 사람이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주택을 사는 사람이니까 수요자입니까? 공급자입니까? 수요자죠. 그래서 수요자 금융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러면 20년 전에는 시험을 이렇게 20년 전에 제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전에 그렇게 나왔다. 요즘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20년 전에는 이렇게 했다고. 주택 소비금융은
수요자 금융이다 이렇게 냈어요. 그럼 뭡니까? 있습니까? 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우리 중개사 여러분 시험에서 최근에 그랬습니다. 그럼 최근에 나왔다는 거하고 20년 전에 30년 다르잖아요. 최근에 두 번에 걸쳐 이렇게 내요. 어떻게 내냐면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 겁니까? 신용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주택 소비금은 뭘 담보로?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린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자,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두 번에 걸쳐서 최근에 두 번에 걸쳐서 주택 소비금은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린 거다 이렇게 나왔고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는요. 주택 소비금융은 신용을 담보로 돈 빌린 것이다 이렇게 냈습니다. 뭐 X?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주택개발금융은 요 개발이 부동산 공급입니다. 내가 주택 건설업자다. 그게 내가 주택 개발업자라는 소리야. 그럼 개발한 사람은 수요자입니까? 공급자입니까? 공급자죠. 그러면 이 주택개발금융은 주택개발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신한은행 가서 돈 빌리는 거. 이걸 주택개발금융이라고 그래. 그럼 주택개발금융은 수요자금융, 공급자금융, 공급자금융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역시 20년 전에 냈습니다. 주택개발금융이란 공급자금융이다.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 금융 그러면 토지금융, 주택금융인데 우리 시험은 주로 뭘 낸다? 주택금융을 내는 거예요. 이제 하나 배웠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주택 소비금융은 주택담보대출이고 주택을 담보로 돈 빌리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주택담보대출 여기에서 이 주택담보대출에서 세 문제를 낼 수 있어요. 부동산 금융은 많이 나오면 6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5문제 내는데 만약에 6문제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주택담보대출에서 세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택담보대출에서 세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데 무엇을 출제할 것인가? 우리가 대출 받으러 가면 신한은행 가서 주택담보대출 받으러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세 가지 생각해야 돼. 첫 번째 이자율은. 이자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지금은 이자율이 너무 높아서 주택담보대출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이자율 이야기 할 것이고 그다음 이자율도 고정이자율이냐 변동이자율이냐 이자율 이야기가 하나 나온다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얼마까지 빌릴 수 있습니까? 그 말이야. 내가 연봉이 1,000만 원밖에 안 돼. 연봉이. 그럼 연봉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면 돈을 거의 못 빌립니다. 왜? 연봉이 1,000만 원밖에 안 된 사람한테 은행이 돈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안 빌려줘요. 그래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게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돈 빌렸습니다.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되죠. 돈 빌렸다 두 글자로 저당, 갚은다 상한 방법, 저당 상한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출제할 수 있어요. 이자율,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그다음에 저당 상한 방법 요 세 가지가 주택담보대출에서 시험에서 출제할 수 있어요. 이제 책을 한번 볼까요? 책을 보면 그러면 110페이지 하단부로 가면 큰 2번에 주택소비금융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 첫 번째 대출 이자율 결정 원리가 나오고 111쪽 가면 고정 이자율 저당이 나오고 변동 이자율 저당이 나오고 이게 이제 이자율 이야기야. 그럼 이 이자율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얼마까지 빌릴 수 있습니까? 그게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이란 말이에요. 넘겨봅시다. 113쪽에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산정 요거는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에 주택담보대출에서 내가 돈을 얼마 빌릴 수 있습니까? 자, 그렇게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그럼 내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는 경우도 있고 상가를 담보로 돈 빌리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래서 113쪽 가운데면 보면 상업용 분산 대출이에요. 내가 상가를 담보로 돈 빌릴 때 얼마 빌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럼 1번은 주택담보대출에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십시오. 2번은 상가담보대출에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십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거의 시험에 나오면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쪽으로 가면 그러면 계산 문제는 사례를 내가 몇 개 써놨다고 이렇게 사례 이렇게. 이건 계산 문제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이자율 이야기가 끝나고 돈 빌렸습니다. 돈 빌렸어요? 그럼 이제 갚아야지. 그게 115쪽의 저당 상환 방법입니다. 이 저당 상환 방법이 세 가지 중에서 여기 이자율, 주택담보대출 이자율, 최대 대출 가능 금액, 저당 상환 방법 이 세 개 중에서 저당 상환 방법이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금융론 전반부입니다. 그다음에 117쪽 가면 부동산 증권화 유동화 나오는데 이제 이 부분부터는 금융론 후반부야. 그 후반부에서는 새로운 말들이 막 나온다고 이상한 말들이. 오늘은 요 저당 상환 방법까지만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이제 다시 이제 원상 들어요. 제가 어떻게 흘러가는 걸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금융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부동산 금융의 기능이 있다고 기능. 주택금융의 기능이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능이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단독 문제 안 나와요. 이렇게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음은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이 부동산 금융 기능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내지 않아요. 요걸 낼 때 요거는 지문 하나 내지 두 개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다음은 부동산 금융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기능을 하나 내지 두 개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 부동산 금융의 기능, 주택 금융의 기능, 역할 절대 외우면 안 돼. 외우면 공부 잘못한 거야. 외우는 것은 공법이 외우시라고. 공법. 이건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럼 부동산 금융, 주택 금융 요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역할. 이거 역할. 그러면 주택 소비 금융은 주택 사는 사람에게 돈 빌려주는 거야. 주택 개발 금융은 주택 개발업자에게 돈 빌려주는 거야. 그럼 주택 개발 금융이 활성화되면 주택의 수요가 증가합니까? 공급이 증가합니까? 공급이 증가하죠. 그러면 부동산 금융은 주택 금융은 부동산 공급,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킨다. OX? O. 그다음에 부동산 공급을 많이 했어요. 주택 공급 많이 했어요. 근데 안 사. 그럼 국가가 수요자들에게 돈 빌려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주택 소비 금융은 주택 수요를 증가시킨다. 맞나요? 그러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주택 거래 활성화, 주택 경기 조절, 부동산 경기 조절, 내 주택 비율, 자기 집 비율이 증가 감소, 증가. 외웁니까? 안 외웁니까? 안 외우는 거야. 선생님 나는 외우고 싶어. 그러면 외워야지. 외우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단독 문제로 자주 나오면 이렇게 외우라 할 거야.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면 부동산 금융의 기능은 주택 공급 확대했습니다. 주택 거래 활성화됩니다. 수요자 금융 확대되면 주택 거래 활성화되겠죠. 주거 안정, 주택의 수요 공급, 수급 조절, 수요 공급 조절, 경기 조절 이렇게. 이게 부동산 금융의 기능이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게 이제 어떤 식으로 시험에 출제한가 볼까요? 어떤 식으로 출제한가 보자고요. 기출 갑시다. 기출. 1번 주택 소비 금융은 신용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이용자에 주는 실수요자 금융이다. OX? X. 이건 우리 시험에 해라 감정평가사 시험입니다. 신용이 담보입니까? 주택이 담보입니까? 주택이 담보입니다. 이렇게. 2번, 3번이 이제 부동산 금융의 기능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2번 볼까요? 주택시장이 침체요. 주택거래가 부진하답니다. 그러면 주택시장이 침체해 주택거래가 부진하면 국가는 수요자에게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단 말이에요. 수요자 금융을 확대해요. 주택 수요자에게 돈 많이 빌려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럼 대부비율 낮춘다든지 아니 대부비율 높인다든지 이자율 낮춘다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예요. 주택 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주택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OX? 이건 좀 됐네요. 10년 정도 됐으니까. 자, 그 밑에 갑시다. 담보 인정 비율이란 말은 자 처음 들어본 말인데 오늘 처음 들어본 말이죠. 지난주에 담보 인정 비율이란 말을 저한테 들어봤을까 안 들어봤을까? 들어봤어요. 그런데 살짝 들어가서 여러분 잘 기억이 없어요. 요 담보 인정 비율이 대부비율인데 여러분 살짝 들어서 지난주 살짝. 그럼 담보 인정 비율이 대부비율이야? 돈 빌려주는 비율이라고. 돈 빌려주는 비율. 그러면 담보 인정 비율이 40%다.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4억 빌려주란 소리야. 그럼 담보 인정 비율이 60으로 늘어나면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에 대해서 6억을 빌려주란 소리야. 그럼 담보 인정 비율이 높아지면 주택의 수요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죠. 그럼 정부는 이 담보 인정 비율 변화를 통해서 주택 경기를 조절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정부는 담보 인정 비율 변화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에 주택 시장에 개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다음에 차주 상환 능력이라는 게 요 차주가 뭘까? 차주인이 아니라 돈 빌리는 사람. 돈 빌리는 사람이 차주야. 그러면 내가 주택을 담보로 해서 돈 빌렸어요. 내가 차주야. 그럼 나의 상환 능력은 뭘까요? 나의 연봉. 그러면 차주 상환 능력이 높아졌다. 그러면 돈을 많이 빌려주라는 이 소리야. 차주 상환 능력을 낮아졌다. 그러면 돈을 많이 빌려주지 않겠다 이 소리라고. 담보 인정 비율과 차주 상환 능력이 변경되면 그럼 이 두 개가 높아지면 이 말이야. 또는 두 개가 낮아지면 이 뜻이라고. 둘 다 높아지면 돈을 많이 빌려주겠다는 소리야. 낮아지면 돈 조금만 빌려주겠다는 소리야. 변경되면 주택 수요가 변화할 수 있다. OX?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대. 담보 인정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차주 상환 능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주택의 수요는 증가하면서 증가, 수요 곡선 어디로? 우측이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출제합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저렇게 흘러가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이제. 자, 그다음에는 금융의 분류란 파트가 나와요. 이 금융의 분류 여러분 시험에서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소리예요. 나왔으면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금융의 분류는 이렇게 지분금융, 부채금융, 매자님 금융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면 29회 때, 30회 때, 31회 때, 32회 때 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단독 문제 나오면 더 좋고, 이거는 그냥 단순 암기사항이야. 그러니까 금융의 분류는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자닌금융 이렇게 있다는 거야. 그러면 시험에서 지분금융이 무슨 뜻입니까? 부채금융이 무슨 뜻입니까? 이걸 내는 게 아니라고. 내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것들을 지분금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것은 부채금융이고 여 밑에 있는 것은 메자닌금융이다 이렇게 해요. 그럼 시험은 어떻게 출제하냐면 대부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박스를 주고 나서 이 중에서 부채금융으로만 연결된 것은, 메자닌금융은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자산담보부 기업의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안 중요합니다. 그게 안 중요하고 요 자산담보부 기업 의미, 그다음에 ABS라는 게 지분이냐 부채냐 매자냐 그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지분금융이 무슨 뜻이냐면 요 지분하고 부채 중에서 내 돈이 뭡니까? 지분. 그럼 내 돈 쓰는 것을 지분금융이라고. 내 돈 쓰는 거, 내 돈 쓰는 거. 그 부채는 빚이죠. 그럼 남의 돈 쓰는 것을 부채금융이라고 그래요. 자, 봐요. 내가 10만 원이 필요해요. 10만 원이 필요해서 은행 CD에 갔습니다. CD에 가서 카드를 집어넣어요. 카드를 집어넣고 내 계좌에서, 내 통장 잔액에서 인출해서 10만 원은, 이건 지분입니까 부채입니까? 지분이야. 그게 지분이라고. 내 돈 쓰고 있잖아요. 내 카드를 집어넣는데 분명히 내 통장 잔고에서 이게 인출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현금 서비스 받는 경우가 나온다고. 그렇게 그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를 눌렀다. 그러면은 최근에 현금 서비스를 자주 받아봤다는 사람들이에요. 현금 서비스를 안 받아본 사람은 그걸 누를 일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계속 현금 서비스를 안 받은 사람은 그걸 누릴 일 없이 그냥 예금, 인출, 출금 이걸 누르는데 현금 서비스를 받아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그걸 눌러버린다고. 그러니까 왼쪽을 눌러야 되는데 오른쪽을 눌러버린다 이렇게.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현금 서비스 받았습니다. 그럼 내 돈 쓴 겁니까? 빌린 겁니까? 빌린 거죠. 그럼 여기 부채금. 그러면 현금 서비스 받았습니다. 그럼 뭐가? 부채금융. 현금 서비스 받은 게 대출입니까? 아닙니까? 대출입니다, 여러분들. 단기 대출이야. 현금 서비스가 한 달 동안 이자 많이 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부채금융, 지분금융의 뜻을 설명했는데, 근데 지분이 무슨 금융이고, 지분금융이 무슨 뜻이고, 부채금융이 무슨 뜻이고, 이걸 내지 않아요. 그럼 메자닌금융은 뭘까? 메자닌금융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거. 이 동시에 갖는 것을 메자닌금융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좀 이따 다시 또 설명할 겁니다. 자,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요 A라는 회사가 돈이 필요해요. 돈. A라는 회사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험지에다가, 우리 시험지에다 A라는 회사가 돈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뭐라고 쓸까?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쓸까요? 그럼 뭐라고 쓸까요? A라는 회사가 돈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자금이 필요하다 그렇겠지. 자금. 그러면 돈을 빌린다. 자금을 조달한다고. 자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한다고. 삼성전자가 돈이 없으면 자금을 조달해야 돼요. 그러면 자금을 조달하는데 이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주식을 발행할 수 있어요. 주식. 그럼 삼성전자가 주식 발행했습니다. 이 주식 발행은 삼성전자가, 주식은 지분이거든. 자기 지분을 팔겠다는 소리야. 그럼 주식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돈 쓰는 거라고. 그럼 지분 부채. 지분. 주식 발행. 주식 발행을 쓸 증자했다고. 증자. 공모한 증자. 그럼 이 두 개가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자, 다시 이쪽으로 와서 A회사가 돈이 필요합니다. 주식 발행할 수도 있어요. 주식 발행하지 않고 국가가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국가가 채권 발행할 수 있죠? 채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채권이라는 건 빚낸다는 소리야. 빚낸다. 제가 여러분에게 10만 원 빌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차용증 써주라고 그런다고. 그럼 차용증 써주죠. 그럼 여러분 채권자, 저는 채무자. 그 차용증 써주는 게 그게 채권이야. 채권. 제가 채권 발행한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10만 원 빌렸다. 그러면서 이자는 한 달에 10,000원 준다. 만기는 1년이다. 그럼 1년 동안 이자가 12만 원 되는 거야. 이자가 12만 원. 네? 국가에서 그러면 잡아가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 돈 벌어. 방법 알려줘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고리업체 다 잡아드리겠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정치적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그러잖아요. 뭐 하겠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옆으로 생각했는데, 그럼 국가가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가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돈이 없으면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도 채권 발행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니까요. 차용증 수준의 채권 발행이야. 그럼 회사가 삼성전자가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회사채라고 그래. 국가가 발행한 채권을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것은 공채. 우리가 발행한 채권은요 차용증. 그럼 된다고. 그럼 회사가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을 회사채라고 해. 회사채. 회사채인데 요 회자를 생략하고 사채래다. 사채. 요 사채는 우리가 사채 썼다 그 사채가 아니라고. 요 사채는 회사가 발행한 채권 회사채를 줄여서 회사채 그런다고. 그럼 여러분들 은행은 회사입니까 아닙니까? 은행. 뱅크. 먹는 은행이 아니라 뱅크. BANK. 은행은 회사입니까 아닙니까? 회사입니다. 회사야. 주식회사 신한은행 그래요. 이렇게. 그 은행이 회사라고. 그럼 은행은 채권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근데 은행이 채권 발행하면 그것도 회사채인데 은행이 발행했다 해서 은행채 이렇게 불러요. 경제신문 같은 거 보면 은행채가 어떻고 저쩌고 막 나온다고 이렇게. 그러면 채권 발행했습니다. 회사채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이 아니 삼성전자가 회사채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돈 쓰는 겁니까? 돈 빌리는 겁니까? 돈 빌리는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발행한 채권을 내가 샀어요. 1억짜리를 만기 3년입니다. 그럼 3년 후가 되면 삼성전자에서 저에게 1억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삼성전자가 빌려가는 거라고. 그러면 채권 발행했습니다. 회사채 발행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분입니까? 부채입니까? 부채죠. 부채. 이해되셨나요? 이게 지분 부채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외우는 거야. 뭘 외우냐면 지분금융에는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 공모의한 증자, 주식 발행, 부동산 간접 펀드, 부동산 투자에서 이렇게 있어요. 등이 있는데 요 6가지 외우는 겁니다. 지금 신디케이트가 무슨 말인데요? 조인트 벤처가 무슨 말인데 그거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외울 건데 물론 집에 가까지 기억을 외웠겠지만 요 지분금융이 이렇게요. 신조, 공, 주, 간, 투 이렇게 외웁니다. 저는 다른 사람도 다르게 외우는데 다른 강사들은 저는 이렇게 외울 거예요. 신조공주 간투, 신조공주 간투, 신조공주 간투. 지금은 신조공주 간투하고 공이 뭔데요? 그러면 야구공, 축구공 그런단 말이에요. 자, 공이 지금 뭔지 몰라도 나중에 공모한 증자 다 알게 되니까. 자, 됐어요. 그 부채금융은 앞머리 안 땁니다. 다 외우면 머리 아프니까. 그러니까 부채금융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신조공주 간투 지분금융. 그러면 신조공주 간투가 아니면 무슨 금융? 부채금융이야. 그 부채금융은 돈 빌린 거죠? 저당대출, 무슨 담보대출, 저당대출 다 부채금융이야. 자, 금융으로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파이낸싱이 뭡니까? 금융이야, 금융. 이렇게 자산담보부 기업은 ABS, MBS, MBB 나중에 우리말로 다 외울 거예요. 이렇게 다 들게 될 거라고. 회사채 발행했습니다. 주택상환사채. 이 주택상환사채는 공법선생님한테 나중에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할 때 아니라고. 지금 요거 설명하면 여러분들 머리가 띵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매단위 금융이 없다고 봐요. 매단위 금융이 없으면 지분금융, 부채금융 구별할 때 지분금융, 신조, 공주, 간투 요것만 알면 그러면 신조, 공주, 간투가 아니면 다 무슨 금융이다? 부채금융이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매단위 금융이 있다는 거야. 그 매단위 금융은 요 매단위란 말이 어느 나라 말 같아요? 자, 매단위란 말 1번 이태리 말, 2번 프랑스 말, 3번 독어, 독일어, 4번 영어. 이태리 말입니다. 이태리 말이에요. 이태리 말. 그럼 매단인이 이태리 말인데 이렇게 한다 돼요. 요 매단이란 말은 건축 용어야. 건축. 여러분들 건축법 알잖아요. 건축 용어인데 건물의 1층과 2층 그 사이. 그럼 1층과 2층 사이면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라는 소리죠. 그걸 매단이다 이렇게 부른대요.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건물이 있다 이렇게 2층짜리 건물입니다. 요 2층짜리 건물이면 그럼 여기는 1층입니까 2층입니까? 1층도 아니고 2층도 아니죠. 요 중간 이걸 매단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매단이란 말은 건물의 1층과 2층 그 중간이니까 매단인 금융은 지분금융과 부채금융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것. 요걸 매단인 금융이다 이렇게요. 자, 요 전환사채라고 있네요. 그럼 전환 빼버리면 사채죠. 그럼 사채니까 여기가 말이야. 그럼 무슨 금융입니까? 부채금융이야. 그러면 전환사채는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사채를 발행해요. 그럼 삼성전자 사채를 발행하는데 만기가 3년이야. 그럼 내가 삼성전자 사채 1억짜리 샀어요. 그 만기 3년이 되면 그럼 삼성전자에서 나에게 현금 1억을 줘야 돼. 그럼 3년 동안 난 이자 주고. 그럼 내가 3년 후에 이게 제시를 하면 신한은행에서 아니 삼성전자에서 나에게 1억 현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현금. 그게 사채입니다. 사채. 제가 차용증 써주고 돈 빌렸잖아요. 그럼 만기 되면 제가 현금 주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게 사채인데 전환사채는 바꿀 수 있다. 뭘로? 주식으로. 주식으로. 그래서 전환사채는 나중에 만기 됐을 때 현금 받을 수 있고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 삼성전자한테 가서 내가 뭐라냐면 주식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3년 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나게 높으면 주식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전환사채라고 그래. 그러면 발행했을 때는 사채죠. 발행했을 때는 지분, 부채금융이죠. 그러면 주식으로 바꾸면 뭐가 돼? 지분이 되잖아요. 지분. 그래서 전환사채가 매자님 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에서 앞에 신주 인수권부를 빼버린 사채죠. 사채. 사채입니다. 그럼 사채는 지분 부채. 사채는 부채. 부채죠. 근데 신주는 뭐냐면 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내가 삼성전자에서 발행한 1억짜리 샀어요. 만기 3년입니다. 그럼 3년이 지났어요. 그럼 3년 동안 나는 뭘 먹었을까요? 이자를 먹었다고. 주식을 사면 배당을 먹고 요 채권을 삼성전자에 발행한 채권을 사면 나는 이자 수익을 먹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만기 3년 됐어요. 3년이 됐는데 근데 내가 3년 지나서 삼성전자한테 주는 거야. 야, 신주금 사채. 이거 내가 만기 됐으니까 제시할게. 근데 봐봐요. 신주. 요 주가 주식이야. 새로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어 있는 거. 권리가 붙어 있는 사채야. 이게 신주 인수권 사채야. 그럼 만기 3년 됐을 때 내가 가서 삼성전자한테 주식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신주 인수권 사채. 그러면 사채일 때는 부채인데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뭐가 된다? 지분이 되죠.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런 것들 매자님 금융이다 그래요. 우선주, 후순위 대출 등등등 있습니다. 이제 이거 외우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뜻을 설명했는데 그 뜻을 시험에 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분금융 신조, 공주, 간투. 신조, 공주, 간투. 오늘 시험 봅니까? 시험 보죠? 오늘 내용도 5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시험 보는 것도. 오늘 공부하는 오늘 내용 5문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오늘 5문제. 오늘 공부하는 거. 그럼 5문제면 지금까지 배웠던 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가장 지금까지 여기 가장 중요하죠. 요건 나올 수도 있다. 나올 수도 있다. 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랬지 나온다 말 안 했어요. 그 이제 매자님금 외우는 겁니다. 이렇게요. 매신전 우후 이렇게 외우는 거야. 매신전 우후. 이해되셨나요? 매신전 우후. 이제 주의할 거. 뭐라는 주의하셔야 되냐면 지분, 부채, 매자인에서 신자 들어간 게 다 나와. 신자 들어간 게 봐봐요. 요 신디케이트 신자. 그다음에 신탁증서금융 신자. 신주인수권부 사채 신자. 신자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신자가 다 들어가니까 요 신디케이트에서 신조 공주. 요 신디케이트 안 쓰고 여기다 신탁증서 넣어주는 거야. 신탁증서금융. 그러면 여기도 신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신조 공주 간투에서 신은 신디케이트. 매신전 우후에서 신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 신탁증서. 그래서 제가 이거 설명한 거야. 요 금융 들어가면 부채라고. 신탁증서 금융 들어갔죠? 부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 그래서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신자가 다 들어간 거지. 이게 금융의 분류입니다. 그냥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자, 이자율 이야기는 오늘 하지 않습니다. 자, 넘겨봅시다. 넘겨서 어디로 가냐면 우리 이제 11월, 12월 7주 과정이야. 7주 과정. 그래서 좀 건너뛰고 왔습니다. 115페이지. 115페이지 가면 저당 상환 방법인데 자, 요거 100%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 저당 상환 방법. 별표 3개 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 3개. 그럼 이제 저당 상환 방법에 도대체 이제 무슨 말이냐? 저당 상환 방법에서 이거 배우고 있다는 소리 봐요. 원리금 상환 방법. 온금 균등 상환 방법, 원리금 균등 상환, 체증식 상환 요거 배우고 있다는 소리인데 요거 하기 전에요.
저당 상환 방법. 저당 상환 방법은 돈 빌리고 갚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당 상환 방법, 요 참고로 여러분 책에 없는 거고, 요 참고로 굳이 쓸 필요 없어요. 저당 상환 방법에 저당 돈 빌리고 갚는 방법. 그럼 돈 빌리고 갚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빌릴 때, 돈 빌렸을 때 내가 갚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게 원리금을 갚는 거예요. 원리금. 내가 신한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3억 대출 받았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매월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거예요. 원리금. 그걸 원리금 상환 방법이라고 그래. 근데 이 원리금 상환 방법에 원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체증식 상환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 저당 상환 방법은 돈 빌리고 갚는 방법인데 가장 일반적인 게 원리금 상환 방법이에요. 원금 일부하고 이자를 갚아 나가는 거. 이게 원리금 상환 방법이야. 그다음에 2번은 만기 원금 일시 상환이야. 얘는 돈 빌리고 내가 10년 동안 빌렸다. 그럼 10년 동안 이자만 내다가 만기 됐을 때 원금을 일시 갚는 거. 그럼 이거 다 저당 상환 방법이야. 그러면 요 원리금 상환 방법에 뭐가 있냐면 매기간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그럼 요 2번은 매기간 원리금 상환합니까? 매기간 이자만 상환해요.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만기가 됐을 때 원금 전부를 갚아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 2번 만기 원금 일시 상환 방법의 특징은요. 매기간 이자 비용이 같을까 다를까? 같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금리는 이자율은 고정이자율을 했다. 고정이자율 이렇게 전체하는 거야. 그럼 만기 일시 상환은 내가 1억 빌렸습니다. 이자율이 10%입니다. 만기가 10년입니다. 그럼 매년 이자가 얼마야?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1억에 10%니까. 이렇게. 그럼 요 원리금 상환 방법은 매기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거예요. 원리금. 그러니까 원금 일부하고 이자를 상환한다. 봐요. 요 만기 일시 상환은 매기간 이자만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여기 원리금 상환 방법 요거 공부하겠다는 소리야. 근데 요 만기 상환도 가끔씩 시험에 등장을 해요. 예? 그럼 이제 원리금 상환 방법에 이 원리금 상환 방법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 방법. 요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은 원금만 갚아요, 원리금을 갚아요? 원리금을 갚어. 원금 갚은다고 하면 안 돼. 이게 처음에 공부하실 때 좀 헷갈리는 게 원금 균등 상환 방법 그러면 원금만 갚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금만 갚은 게 어디가 있어요? 없지. 없지? 아버지한테 돈 빌려도 원금만 갚으라 말 않잖아요. 이자도 내라 그렇게 하지. 이렇게. 그럼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은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원금은 항상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다 이자 낸다 안 낸다? 낸다는 거야. 낸다. 인상 벌써 안 좋아집니다. 예?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은 원리금이 항상 똑같다 이 말이고, 체증식 상환 방법은 이 체증식 상환 방법은 원리금을 갚는데 이 원리금이 점점 뭐한다? 증가한다 그 말이야. 자, 괜히 자세한 설명해가지고 여러분 머리가 아플지 모르겠지만 그런다는 소리야. 그럼 이것만. 자, 우리가 배우는 원리금 상환 방법. 이 원리금 상환 방법, 원금 균등, 원리금 및 체증식. 원금 균등은 원금만 갚아요, 원리금을 갚아요? 원리금을 갚아, 원리금을. 근데 그 원리금이 갚는데 원금은 항상 똑같다는 소리야. 이렇게 한다는 소리야. 자,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1차 년도에 원금 상환액 1,000만 원. 이것만 갚아, 이자도 갚아요. 이자 비용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럼 2차 년도 됐습니다. 그럼 2회차에 원금 상환액 얼마? 1,000만 원. 요 이자는 점점 증가할까 감소할까? 이자가 증가해? 감소하지 이자는. 겁먹지 마. 겁먹지 말라고. 막 겁먹어 막. 나한테 물어보면 어떨까? 그러면서 나는 물어볼 때 여기다 물어볼거든. 이자는 점점 증가 감소. 감소지 이자는. 갚아 나가니까. 그럼 이자가 증가한다. 그러면 뭐 연체했다는 소리야 이게. 그럼 여기다가 연체했습니다 이렇게 내지 않겠지. 정상적인 거니까. 그럼 이자는 여기 이제 900만 원 이렇게. 그럼 3차 년도 원금 상환액 얼마? 1,000만 원. 1,000만 원. 이자는 점점 증가 감소. 감소. 그럼 899만 9천 원 이렇게 식으로 감소야 감소. 우리 이렇게 감소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이게 원금 균등이야. 그럼 원금 균등은 요 원금만 갚아요, 원리금을 갚아요? 요 두 개 더한 게 원리금이야. 이렇게 원리금.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데 원금만 받더니 원금은 항상 똑같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름을 원금균등상환 방법이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그런 뜻이라고. 가장 먼저 요거 점검해. 요거 원금균등상환 방법은 원금만 갚은 게 아니라 원리금을 갚아 나간다. 근데 이름이 왜 원금균등이냐? 원금이 항상 일정하니까. 그래서 원금균등이라고 한다. 자, 됐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요 저당 상환 방법은 시험에 출제할 때 이론적으로 낼 수도 있고 계산문제 낼 수도 있고 그림으로 낼 수 있고, 그러니까 글씨 낼 수도 있고 계산문제 낼 수도 있고 그림으로 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림은 딱 한 번 나왔어요. 예전에 한 10년도 넘었어요.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례, 이용자액이 1억입니다. 상환 기간은 10년입니다. 이제 매년 말 상환한다. 근데 여러분들 돈 빌리면 매년 말 상환하거나 매월 상환이요. 매월 상환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은행이 돈 빌리고 매년 한 번씩 받는 게 유리할까요? 매월 받는 게 유리할까요? 매월 받는 게 유리하니까 은행이 매월 갚으라고 그래요. 그럼 은행이 유리한 것은 매월 갚는 것보다 매일 갚은 게, 우리가 매일 갚아주는 게 은행이 더 유리해요. 매일 갚아주는 게. 그럼 이자가 더 많아지거든. 근데 매일 갚아라. 그럼 돈 못 빌려 우리가. 이제 매일 갚아야 되니까. 그 은행도 복잡하고. 그래서 매월 상환 일반적인데 그냥 매년 상환 이렇게 해보고요. 지금 계산하기 쉽게. 연간 이자율은 10% 고정이자율이야. 그다음에 저당 상수란 말 나오는데 0.163 나오는데 연간 저당 상수. 이 저당 상수는 무엇 때문에 나왔어요? 요 세 개 중에 무엇 때문에? 그렇죠. 원리금 균등 상환 때문에 나왔다. 저당 상수. 자, 이런 사례를 가지고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오늘 쏙쏙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알고 하지 못합니다. 최소한 저당 상환 방법에 저렇게 세 가지를 주로 배우구나. 뭐 요것만 하셔도 충분해. 이제 볼게요. 이제 그럼 이제 뭘 물어보냐면 시험 문제에서는 자, 이거 물어봐. 어떻게 물어보냐면 요 세 가지 방법에 각각의 특징이 있어. 특징. 각각의 특징. 그 특징을 배우고 나서 요 세 가지를 비교하는 거야. 그럼 뭘 비교하냐면 은행에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 차입자 입장에서 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게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가, 어떤 게 이자를 가장 조금 내는가, 어떤 게 빨리빨리 갚아 나가는가. 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돈 빌려줬을 때 빨리 돈을 회수할 수 있겠는가, 안전빵으로. 그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각각의 방법의 특징,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방법 비교, 요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저리 가라,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자, 보자고요. 그러면 요 원금균등 상환 방식, 이게 이제 공부할 거란 말이에요. 특징, 요거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계산 문제 보고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야. 자, 이제 계산 문제도 제가 한번 해볼 건데, 근데 그거 막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요. 그럼 원금균등 상환 방식이 나오면 가장 중요한 말이 원리금 상환액, 총부채 상환 비율, 대출 잔금이 감소. 요게 가장 중요한 말. 요게. 그러면 머릿속에 원금균등 나오면 감소. 무엇이 감소? 그냥 감소. 그래서 원금균등 상환 방식을 다른 말로 체감식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 왜 그런가를 지금 아직 몰라요. 그러면 이제 봐요. 여기 이제 여러분 자료 책에 있는 건데, 매기간 원금 상환의 항상 일정, 이자 비용은 점점 감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고요. 이제 표가 나왔는데, 자, 이걸 통해서 이걸 이제 가보게요. 자, 융자액이 얼마였습니까? 얼마예요? 1억이었어요. 융자액이. 기억나가요? 융자액 1억. 여러분 책에 있잖아요. 융자액 1억. 그럼 융자액 1억인데 상환 기간 몇 년? 10년. 매년 말 상환이야. 그러면 요 1회차의 원금 상환액을 보자. 자, 1회차 원금 상환액. 그럼 1회차 원금 상환액은 돈 1억을 빌렸어요. 근데 10년 동안 갚기로 했어요. 1년에 한 번 갚아요? 12번 갚아요? 1년에 한 번씩 갚아요. 그러면 총 몇 번 갚아요? 10번 갚아요. 10번. 1억을 빌렸잖아요. 10년 동안 갚기로 했잖아요. 1년에 한 번 갚죠. 그러면 1회차의 원금 상환액은 요 1억을 10으로 나누어서 상환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1회차 원금 상환액은 얼마?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러면 2회차 원금 상환액도 1,000만 원이야. 요 원금균등 상환 방법은 네가 1억을 빌렸지. 10년 동안 빌렸지. 그러면 원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하게 갚겠다는 소리. 일정하게. 그러면 1억 나누기 10 이렇게. 그럼 내가 10억을 빌렸다. 10년 동안 갚은다. 그러면 10억 나누기 10, 1년에 1억씩. 그럼 1억만 갚아요? 이자도 갚아요? 이자도 갚다는 소리야? 그러면 3회차 원금 상환액은 1억 원 나누기 몇? 10. 그럼 1,000만 원.
선생님 왜 10인데 그냥 10 해 그냥. 요 10은 10년 동안 빌렸다고 했잖아. 10년. 1년에 한 번씩이나 했잖아요. 그러면 10년 빌렸는데 매월 갚은다. 매월 갚으면 여가 10입니까? 120입니까? 120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4회차. 4회차 얼마? 1000만 원. 4회차 1억 원 나누기 10이니까. 그러면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 상환액이 항상 일정. 원금을 항상 균등하게, 원금을 균등하게 갚아 나간다. 그래서 원금균등 상환 방식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자를 냅니까 안 냅니까? 내야지. 이자. 그럼 이자는 언제나 이자를 계산하는 시점에서 못 갚은 금액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미상환 잔액이라고. 요거 이자는 미상환 잔액. 아직 못 갚은 거. 미상환 액이 먼저 나오면 어떻게? 잔자가 나와야지. 미상환 잔액 곱하기 이자율 이렇게 하는 거야. 이자. 그럼 1회차에 아직 갚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1회차 이자 비용은 아직 갚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1억에다가 이자율 10%. 그럼 1000만 원. 1000만 원. 그럼 2회차 갑시다. 자, 2회차는 미상환 잔액이 1억 빌렸는데 1000만 원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았죠. 1000만 원. 그 1000만 원 빼. 그럼 남아있는 잔액 얼마? 9천. 9천에 10% 900. 그럼 3회차.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막 보면 제가 무슨 마술 하는 것처럼 신기한다니까. 신기할 거라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러네. 다만 우리가 이거를 몰라도 세상 사니까 그냥 모르고 살았구나.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한 번 듣고 기억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게 문제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3회차 갑니다. 3회차 1억 원 나누기 몇? 0.1. 그럼 얼마? 1000만 원. 그러면 3회차 이자 비용 갑시다. 그러면 3회차 이자 비용이든 5회차 이자 비용이든 미상환 잔액에다 이자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3회차 이자 비용은 몇 번 갚았어요? 2번 갚았지. 2번. 한 번, 2번 갚았잖아요. 요거 한 번, 미안해요. 요거 아니고 한 번, 2번. 그러면 3회차 이자 비용은 1억인데 돈 빌린 것은 돈을 2번 갚았어요. 얼마씩? 1000만 원씩. 2천만 원 빼요. 그럼 미상환 잔액이 8천이야. 8천. 여기다가 0.1. 그럼 얼마? 800. 800만 원. 그럼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원금만 갚아요? 원리금을 갚아요? 원리금을 갚지. 그러면 원리금, 이 원리금 상환에 이 두 개를 더해 주는 거라고 그렇게. 그럼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은 1회차 원금 상환액에다가 1회차 이자 비용을 더한 거라고. 그래서 1000만 원 더하기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럼 2회차 원리금 상환액. 2회차 원리금 상환액은 2회차 원금 상환액 1000만 원에다가 2회차 이자 비용 900 더하는 거야. 그러면 1900. 그럼 3회차는 1000만 원. 이 1000만 원은 무슨 상환액? 원금 상환액. 이자 비용 800. 그럼 얼마? 1800. 자, 그럼 정리해봐요. 네? 원금균등 상환 방식은 돈 빌리고 원금만 갚는다, 원리금을 갚는다. 원리금을 갚는데 근데 원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하죠. 1000만 원씩. 일정하죠? 이자는 점점 증가 감소. 이자는 정상적인 상환이 이루어지면 이자는 무조건 감소야. 원금균등으로 가든 원리금으로 가든 체증식으로 가든 이자는 점점 뭐요? 감소. 다만 이자가 항상 일정한 게 하나 있었죠. 만기 원금 일시상환. 그건 이자가 항상 일정하지. 예? 그럼 이제 원리금 상환액. 원금균등에서 원리금 상환액은 2천만 원, 1,900만 원, 1,800만 원. 그럼 원리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합니까? 감소입니까? 감소. 그럼 대출 잔액. 자, 여기다 대출 잔액 써볼게요. 대출 잔액은 1원이라도 내가 단돈 1원이라도 갚아버리면 대출 잔액은 점점 증가 감소. 감소지. 감소. 그럼 1회차 지났습니다. 그럼 대출 잔액 얼마일까? 9천. 1000만 원 갚았으니까. 2회차는요? 8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대출 잔액도 증가 감소? 감소. 자, 됐네요. 특징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이봐요. 이제 매기간의 원금 상환액은 이 원금 상환액은 어떻게 계산해요? 항상 일정하다 그렇죠. 항상 일정하다 균등하다. 이자 비용은 점점 감소.
그럼 이 두 개 더한 거, 원금 상환액 이자 비용 더한 거, 원리금 상환액은 초기에 크고 초기에 2천만 원 크고 후기로 갈수록 점점 감소. 그럼 원리금 상환액과 대출 잔액이 감소. 이 총부채 상환비율은 아직 공부할 때가 아닙니다. 그럼 총부채 상환비율에서 상환이죠, 상환요, 상환. 요 상환이 원리금 상환액이래요, 원로 상환. 총부채 상환비율이 원리금 상환액을 뜻한다고. 총부채 상환비율 이제 그렇게 지금 기억하는 거야. 깊은 내용은 안 되고. 그러면 원금균등 상환 방식의 특징은 원금 상환액도 총부채 상환비율도 대출 잔액도 점점 증가 감소. 그래서 원금균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감소. 원금균등 나왔습니다. 뭐요? 감소. 원금균등 나왔습니다. 뭐요? 감소. 그게 머릿속에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5번 볼래요? 여러분들 내가 1억을 지금 빌렸어요. 유용자를 1억 빌렸습니다. 몇 년 동안 갚기로 했어요? 10년. 그럼 5년이 지났어. 5년이. 그럼 5년이 지나면 얼마 갚았을까요? 그렇지. 5천만 원 갚았지. 1년에 1,000만 원씩 5천만 원 갚았지. 그럼 내가 10년 빌리고 대출가 10년인데 절반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지난 시점에서 대출 잔액이 대출액이 절반이 상환된다. 1억이 절반 상환돼서 5천만 원이 상환됐다. 됐습니까? 특징. 자, 원금균등 나왔습니다. 그럼 원금균등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원금 상환이 항상 일정하다. 이게 포인트입니까? 아니면 점점 감소가 포인트입니까? 감소가 포인트야. 그럼 원금균등은 돈 빌리고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데 그 원리금이 점점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그래서 체감식 이렇게 부르는 거야. 체감식. 자, 이제 요 원금균등에서 저당 상수라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안 나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돈 빌렸습니다. 그럼 저당 상수인데 근데 무슨 방법을 빌렸을 때? 원금균등을 빌렸을 때, 원리금을 빌렸을 때. 자, 원리금 균등 합시다.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돈 빌리고 원금만 갚아요, 원리금을 갚아요? 원리금을 갚았는데 그 원리금이 항상 일정하다는 소리야. 원리금이. 그래서 매기간 이 원리금 상환액은 유흥자에게다 뭘 곱한다? 저당 상수를 곱한다는 소리야. 이자는 점점 감소야. 이자는 감소야. 갚아 나가니까. 자, 그럼 요 밑에 봅시다. 요 자료를 보면 그렇구나 알게 되어 있잖아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상환액. 이 원리금 상환액은 유흥자에게다 저당 상수를 곱하는 거야. 그럼 유흥자액 1억, 저당 상수는 0.163. 그러면 1,630만 원 갚아요. 2회차 원리금 상환액은 1,630. 3회차도 1,630. 언제나 똑같아요. 그렇죠? 그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 어떻게 구합니까? 유흥자에게다가 저당 상수를 곱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자 비용 갑시다. 이자 비용은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이자 비용은 남아있는 금액에다 이자율을 곱해주는 거야. 그럼 1회차 남아있는 금액 그냥 1억이야. 하나도 안 갚았으니까 0.1 그래서 1,000만 원. 그럼 2회차로 갑니다. 2회차는 갚은 금액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자, 2회차 가기 전에 봐요. 자, 1회차의 원리금 상환액이 1,630입니다. 그럼 1,630, 자, 1회차에 1,630인데 이 1,630은 무엇과 뭘로 구성돼요? 원금 상환액하고 뭘로 구성돼요? 이자 비용으로 구성돼요. 이렇게. 그럼 자, 1번. 자, 둘 중에 하나 골라봐요. 1번하고 2번. 1번. 원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이고 이자 비용이 630이다. 요거하고 2번. 아니다.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이고 원금 상환이 630이다. 어떤 것 같아요? 이거 된 뭐예요? 이 원리금 균등에서 1회차 원리금 상환액은 1,630이다. 어떻게? 유흥자에게다가 저당 상수를 곱했으니까 저당 상수가 0.163이라고 했으니까 1,630이다. 여기 이해되셨죠? 그럼 이 1,630은 원금 상환액입니까? 이자 비용입니까? 원리금 상환액입니까? 원리금 상환액이니까 원금 상환액 이자 비용 두 개를 더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요 1회차 1,630에서 원금 상환액하고 이자 비용이 자, 원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이고 이자가 630이다. 이거하고 아니다. 원금 상환액이 630이고 이자가 1,000만 원이다. 1번하고 2번 중에 어디입니까? 2번이에요. 2번. 1번이 아니라고. 2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회차 1,630 맞죠?
요 1630이 원금 상환액과 이자 비용인데, 그런데 원금 상환액이 1000만 원이 아니라 원금 상환액 630이라고.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이고. 왜 그러냐면 요 1630은 원금하고 뭘로 쏘는데요? 이자로. 원금하고 이자로. 근데 이자부터 계산되는 거야. 그럼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이죠. 그럼 1630 이자 비용 1000만 원 빼면 요 원리금 균등에서 원금 상환액은 원리금 상환액 이자 비용 빼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1630 1000만 원 빼면 원금 상환은 630이 되는 거예요. 630.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2회차 가봐요. 그럼 2회차 원리금 균등은 2회차든 1회차든 3회차든 5회차든 원리금 상환은 언제나 1630이에요. 그럼 이 1630이 원금하고 이자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2회차 이자 비용 갑시다. 그럼 2회차 이자 비용은 갚은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1억에서 얼마 갚았을까요? 630을 갚았다고. 원금 상환에. 그럼 630을 빼고 여기다 0.1로 곱하면 이자는 937만 원이다. 그럼 이자는 점점 증가 감소? 감소. 자, 그럼 이자는 감소입니다. 이제 원금 봐봐요. 원금. 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럼 원금 상환액 봅시다. 원금 상환액은 2회차 원리금 상환 1630에서 요 1630만 원에서 뭘 빼요? 이자 빼야죠. 이자 빼야죠. 이자를 빼. 937만 원을 빼요. 이렇게. 그럼 얼마 남아요? 693만 원 남아요. 63만 원. 그럼 원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증가. 얼마 증가했습니까? 얼마 증가했을까요? 63만 원 증가했어요. 63만 원. 63만 원이 증가했어요. 그럼 63만 원이 증가했는데 요 차이가 63만 원입니다.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은 매기간의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 이자는 점점 감소. 원금 상환은 증가. 여기에 지금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히 걱정돼요. 여러분 눈빛이 심히 걱정돼. 계산 문제 올 1년 동안 어떻게 할까 심히 걱정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자, 요거 모르겠으면 봐봐요. 봐봐요. 요거 모르겠으면 원리금 상환액이 만약 이를 예를 들어보자. 원리금 상환액. 요 원리금 상환액 1회차 만약에 1000만 원이라 해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죠. 2회차도 얼마요? 1000만 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이 원리금 상환액이 항상 일정을 1000만 원씩 해봐라. 이렇게 예를 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자 비용 나오죠? 그럼 이자 비용이 1회차 이자 비용이 여기에 600이라고 이제 가정해요. 600이라고. 그럼 원금 상환액은 얼마래요? 400이잖아요. 400. 그럼 2회차로 갑시다. 2회차 원리금 상환액 1000만 원이야. 그럼 이자는 점점 증가 감소. 500으로 감소. 그럼 원금 상환은 500. 자, 3회차로 가요. 3회차 원리금 상환액 1000만 원. 이자는 감소 400으로. 그럼 원금 상환액 얼마? 600.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간 갚아야 될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하죠. 이자는 점점 감소하죠. 그럼 원금 상환액은 증가. 그럼 얼마씩 증가했어요? 100만 원씩. 요 이자 감소한 만큼 증가. 그럼 특징 봐봐요. 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원리금 상환이 항상 일정이죠. 여기에 특징입니까? 아닙니까? 특징 아니에요. 봐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이 항상 일정이에요. 그게 특징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징이 아니잖아요. 그 뭐가 특징이냐면 여기 특징이에요. 이자가 점점 감소한다가 특징이 아니죠. 이자는 점점 감소해야 되니까. 정상인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원금 상환액이 점점 많다? 증가한다. 여기에 그냥 특징이야. 매기간의 원금 상환액은 초기에는 작고 후기로 갈수록 점점 많다? 증가. 그러면 이자가 감소한 만큼 증가냐? 이자 감소한 만큼 이렇게 되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매기간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한데 이자가 감소하는 만큼 원금 상환액은 많다? 증가.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말이야. 이 말. 원금 상환액이 점점 많다? 증가한다.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럼 봅시다. 3번, 2번이랑 3번 똑같다. 3번 볼래요? 매기간의 원리금 상환액 중, 요것 중, 1630번 중
초기에는 이자 비율이 크고 초기에는 이자가 많잖아요. 그럼 후기로 갈수록 이자가 감소하죠. 원금 상환액이 뭐한다? 증가. 자, 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총부채 상환 비율이 뭐가 똑같다? 원리금 상환액. 총부채 상환 비율이 원리금 상환액. 그럼 매기간에 원리금 균등, 매기간에 원리금 상환액은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총부채 상환 비율 일정. 여기까지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이렇다는 소리야. 그럼 원리금 균등 나왔습니다. 두 가지만. 원리금 균등 나왔습니다. 그 무슨 상수? 저당 상수.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에서 이 원리금 균등에서 원금 상환액을 물어봅니까? 원리금 상환액을 물어봐요. 원금 상환액을 물어봐. 원금 상환액을. 그럼 원금 상환액이 점점 많다? 증가. 이렇게. 자, 여기 봐요. 원금 균등이 있고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 방법.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가지가 돈 빌리고 매기간 원리금을 갚아. 원리금을. 그럼 우리 시험에서 포인트는 이론적으로 내든 계산문제 내든 포인트는 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시험을 낼 때 원금 상환액이 포인트입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포인트입니까? 원리금 상환액이 포인트야. 원리금 상환액이 여기에 포인트라고. 아니 원금 상환액, 원금 균등에서 원금 상환액 그냥 나누기 한 번이면 끝나잖아. 봐요.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은 원금 상환액이 항상 일정하다. 이게 포인트가 될 수가 없지. 그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는 이론적으로 물어보든 계산 문제로 물어보든 원리금 상환액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증가 감소. 요거 감소. 여기에 포인트란 말이에요. 점점 감소.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은 원리금 상환액을 물어봅니까? 원금 상환액을 물어봐요. 원금 상환액. 계산 문제 물어보든 이론적으로 물어보든 원금 상환액 물어봐요. 점점 증가 감소. 증가. 여기에 포인트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자,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할 거예요.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두 개 비교할 건데 1회차 이자 비용 봐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 1회차 이자 비용 1,000만 원이죠. 그러면 이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합시다.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도 1회차 이자 비용이 1,000만 원입니다. 이것만 똑같아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은 다 다른데 1회차 이자 비용이 같다. 이것만 공통점이고 나머지는 다 달라요. 그럼 내가 돈을 빌렸는데 1억을 빌렸는데 초기에 많은 금액을 갚아나가는 방법 봅시다.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중에서 초기에 많은 금액을 갚아나가는 거. 자, 원금 균등에서는 1회차 원리금 상환액 2천만 원입니다. 원금 상환액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그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은 돈 빌리고 1회차에 원금 1,000만 원을 갚아요.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상환 얼마 갚은가 볼까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은 돈 빌리고 1회차 원금 상환액 얼마예요? 630이에요. 그럼 똑같은 돈을 빌리는데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 중에서 차입자가 초기에 많은 금액을 갚아 나가는 게 뭡니까? 원금 균등이죠. 그걸 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그거.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초기에 많은 금액을 해소해야 되겠다. 그 은행이 초기에 많은 금액을 해소하고 싶다. 그 무슨 방법으로? 그렇죠. 원금 균등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시험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덩달아서 그럼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둘 중에서 차입자가 돈 빌린 사람이 이자를 많이 내는 방법. 원리금일까 원금일까? 이자는 게 원리금입니다. 원금 균등은 초기에 많은 금액을 갚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자가 적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하는 거야. 비교. 자, 그러면 봐요. 여기 요 최정식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좀 이따 이거는 지금 보는 게 아니고 나중에 볼 건데 미리 나왔는데 여기 끝나고 나면 이제 세 가지 방법 비교 나와요. 비교. 그러니까 각각의 방법의 특징, 각각의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최정식 특징이 있고 요 세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봐요. 1번 봐요. 대출 초기 1회차 매력 상환액의 크기 순서. 요 총부채 상환비 여기까지 보지 말고 얘가 상환액 크기 순서. 그럼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중에서 어디가 많이 갚던가요? 원금 균등. 요거 1,000만 원이고 630이니까. 자, 이제 최정식으로 가볼게요. 최정식을 다른 말로 점정식이라 하는데 요 최정식은 원금만 갚아요? 원리금을 갚아요?
원리금을 갚아요. 그러니까 최증식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원금 균등이든 원리금을 갚아요. 그럼 최증식은 왜 최증식 이렇게 만들어냈냐면 요거는 계산 문제 없습니다. 최증식은 자, 대학교를 졸업하고 뭐 학교를 요즘 대학교 빼버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했어요. 취업했는데 연봉이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돈 빌리고 주택을 사기 위해서 돈 빌렸는데 매기한 갚아야 될 금액이 커진다고.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는 이게 연봉으로 돈 빌리고 갚을 능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은행하고 약속하는 거야. 내가 지금은 연봉이 적으니까 내가 돈을 조금만 갚고 내가 연봉이 높아지면 그때 많이 갚겠습니다. 그게 최증식이야. 다른 말로 점증식. 그럼 요거 최증식, 점증식은 돈 빌리고 원금을 갚아요? 원리금을 갚아요? 원리금을 갚는데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증가하겠다, 감소하겠다? 증가하겠다? 그게 최증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최증식. 뭐가 증가하는 거야?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한다는 소리야. 원리금 상환액이. 근데 원금균등은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하든가 감소하든가요? 감소했죠. 그래서 이름을 체감식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최증식은 앞으로 소득이 증가할 거의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유리해요. 그 미래 소득이 증가할 거의 사람들은 젊은 층이 유리하다. 그럼 최증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돈 빌리고 초기에 많이 갚아요, 조금 갚아요? 조금 갚죠. 그럼 이자를 많이 낼까, 조금 낼까? 많이 내겠지. 내가 1억을 빌렸어요. 그럼 1차년 때 9천만 원 갚아버려. 그럼 1천만 원밖에 안 남았죠. 그럼 이자 많이 안 내지. 근데 최증식은 초기에 많이 못 갚아. 1억을 빌리고 1차년 때 100만 원밖에 못 갚아. 그럼 남아있는 금액이 많이 남아있죠. 그 남아있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자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거예요. 대출 전체 기간 동안에 이자 누적액이 가장 많다고 해서 이자를 많이 낸다. 이렇게. 자, 요거 3번 할 필요 없고 지금. 그럼 이제 세 가지 방법 봤어요. 그럼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초기에 상환액이 가장 큰 방법은 상환액이 가장 큰 것은 원금균등. 원금균등이 가장 빨리 갚아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금. 그 다음에 최증식 이렇게. 그러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것은요. 최증식. 두 번째는요. 원리금. 그 다음에 원금균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비교 다 끝났습니다. 자, 세 가지 비교 이제 가볼게요. 세 가지 비교. 넘어가면 안 돼. 대출 초기 상환액의 크기. 요 총부채 상환비를 하지 말라고요. 총부채 상환, 요 상환하고 요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요거다가. 그것도 뒤에 하지 말고. 대출 초기의 상환액 크기 순서는요. 원금, 원리금, 체감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원금 균등이 빨리 갚아버린다? 요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출 초기 상환액은 차입자고 대출자는 회수액이야. 그럼 은행이 돈 빌려주고 빨리 회수하고 싶다. 그럼 뭐예요? 원금 균등으로. 그럼 2번은 이제 반대. 내가 중도 상환을 내가 10년 동안 빌리고 3년 후에 다 갚아버려. 그럼 대출 잔액. 그럼 가장 많이 남아있는 게 뭘까? 최증식. 그 다음에 원리금, 원금 균등 많이 갚았죠? 조금 남아있죠. 그럼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것은요. 최증식, 원리금, 원금 이렇게. 은행이 돈 빌려주고 초기에 많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원금 균등보다 원리금 균등이 유리하다. OX. 다시요. 은행이 돈 빌려주고 초기에 많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원금 균등보다 원리금 균등이 유리하다. OX. X. 뭐가 유리하다? 원금 균등이 유리하다. 자, 시험은 그렇게 낸단 말이에요. 자, 책은 어디까지 정리되냐면 그러면 116쪽까지. 그러니까 116쪽 5번 가중 평균 상환 기간 총부채 상환 비율 등 나왔죠? 거기까지는 지금 보지 마시라고. 그럼 이제 이자 잡아요. 여기 지금 이자 요 세 가지 방법. 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자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예요? 최증식이죠. 그럼 만기 시상에 들어. 만기 시상한. 요 세 가지에다 이제 하나 더 추가한 거예요. 만기 일시상한. 요 하나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만기 시상한, 최증식,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요 네 가지 중에서 다 조건이 똑같다면 이자를 가장 많이 내는 게 뭘까? 만기 시상한이지. 만기 시상한 하나도 못 갚잖아. 안 갚잖아. 그러니까 이자가 계속 같은 금액이야. 그러니까 이자가 계속 많은 게 가장 요거죠. 그다음에 최증식,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은행 입장에서 이자 수입이 가장 큰 것은 뭡니까? 그렇지. 만기 시상한, 최증식, 원리금, 원금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요 만기 시상한은 이자 물어볼 때 되는 거야. 이자 물어볼 때. 그러니까 만기 시상한 이자가 많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자, 첫 번째 시간 좀 길어졌네요.
첫 번째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당 상환 방법. 그러면 이제 하나만. 원금균등 나왔습니다. 원금균등. 그럼 원금균등 나오면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원금균등 감소. 원금균등 나오면 원리금 상환의 감소, 대출 잔액도 감소, 감소가 있으면 돼. 총부지 상환비율도 감소. 그럼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 나오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법이 나오면 저당 상수, 원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 감소, 증가. 최저금식은 이자가 많다. 젊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됐습니까? 이제 같은 조건일 때 초기에 많은 금액 갚아 나가는 건 뭘까? 많은 금액 갚아 나가는 거. 원금 균등, 원리금, 최저금식 이렇게 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머릿속에 원금 균등이 많이 갚아버린다. 초기에 그게 있으면 됩니다. 자, 됐어. 다음 주 보면 원금, 원리금 기억도 못해 이제. 예? 그게 공부야. 예? 자, 고생하시고 쉬었다가 자 감정 평가로 갈게요.